지도자 이승만 대통령님을 기억하고 그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자들의 무지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우리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된 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노예로 되고 말았고 자기 나라에서 소수인종이라도 된 것처럼 소외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기어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부심은 사라졌고 초조함만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 밤바다처럼 일렁이고 있을 뿐입니다. 한쪽에 속한 국민들은 지배종족이라도 된 듯이 온갖 종류의 강제와 혼란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우상 숭배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인이라고는 거리를 헤매며 찾아도 한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국민 각자는 하루의 끼니를 국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육당하는 짐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북방의 독재자와 침략자가 두려워 항복하는 방법으로 평화를 구걸하자는 비겁에 절어 두려움에 떠는 그런 투항자의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배부르기를 바라고 투쟁하지 않고도 승리를 얻기 바라며 공부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못난 아이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중에 그 어느 하루인들 평안한 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주인이 객으로 밀려나 무지한 자가 배운 자를 능멸하며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자의 어깨에 올라타 굴려대는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지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의 국민들을 흔들어 깨우고자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침 저녁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 민족이 노예의 굴레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데 아마도 70년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발이 다 떨어져서 그런지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어이 소련과 그 하수인 김일성을 패배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웠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대한민국이 우뚝 섰던 것입니다. 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 광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만들어졌지만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제 자리를 잡은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식민지 국민들의 뇌는 아직 노예 신분을 벗지 못하였고 세계는 급변하여 민족들은 질주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아직 그러하지 못했던 후진적 세계에 머물러 있던 민족을 흔들어 깨운 것은 대통령 이승만과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 바로 두 분의 이어달린 덕분이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우고 그 정향을 바로 잡아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공적을 열거하기에 저희 지식은 너무도 짧아서 전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굳이 얘기해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요? 아닙니다. 원래 전쟁은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국가든지 국가가 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미국도 독일도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였습니다. 대한민국도
나라가 만들어진 지 불과 이태 만에 전쟁의 소용돌이로 말려 들어가서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대한민국은 스탈린이 계획하고 지시하고 제공한 기관총과 탱크를 앞세우고 돌진한 스탈린의 양아들 김일성이 실행에 옮긴 6.25 전쟁을 극복하였기에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6.25는 모스크바에서 시작하여 동부를 장악하고 아시아 거의 전부를 유린하며 세계의 대세를 형성하며 밀어닥친 공산주의라는 괴이한 이념이 신생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비로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대한민국의 기적은 경제기적으로 설명되지만 그 전에 이미 위대한 국가로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저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는 재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지금 돌이켜보면 신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하거나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근대화를 이룬 국가들 중에서조차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남유럽의 사정을 보거나 남미의 사정을 보거나 아시아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국가는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비로소 민주주의가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조선 왕조로 다시 돌아간 것이고 오로지 바다 건너 일본만이 서구형 민주주의를 그나마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왔는데 그것은 190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1917년 모스크바에서 피바람을 부르며 일어났던 공산주의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나아가서는 아시아까지 밀려 들어와서 유라시아 대륙 전부를 뻘겋게 물들일 때 유일하게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 그 공산화를 저지하면서 태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건국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국가로 태어났던 겁니다. 마치 성난 파도처럼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덮치면서 해방정국이 만들어지고 그 해방정국 뒤에 정말 어렵사리 대한민국이 태어나고 불과 2년 만에 필연적이었던 전쟁이 터지고 그 전쟁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으로 돌아갔던 미군을 다시 소환해서 끌어들이고 지켜냈던 그래서 만들어진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입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당시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한국인의 지식의 지평선은 겨우 중국이나 모스크바 풀공광장으로만 향해 있을 뿐이었지 넓게 열린 태평양과 운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던 미국에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이 한국인의 지평선이었습니다. 한국인 지성의 지평선이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벽을 깨고 대한민국을 해양국가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눈을 미국과 같은 눈높이로 끌어올리면서 시작하도록 해주었던 축복이 바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죠. 개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국가가 아니고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는 것인지, 민간 대기업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삼성 대기업 이런 것을 우리나라 좌익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왜 되는지, 왜 삼권이 분리되어야 되는지를 아직도 저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그 사법부의 젊은 인민판사들의 난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자들은 지금 삼권 분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장경제체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국가나 계급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개인적 자유가 전체적인 공익을 만들어낸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자연적 질서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당시 신생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지금 다시 그런 지성의 암흑 시대가 대한민국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아적인 무식, 주자학적인 낡은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조선 신생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운 것이 바로 이승만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유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세계적 지평 속에서 알고 있었던 분이 신생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분이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지도자였고, 그렇게 치러진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습니다. 6.25 전쟁 동안에 남쪽에서 몽상가 전문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북한으로 월북했습니다. 아마 그 규모는 많이 잡으면 1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지요. 북한에서 겉으로는 뭘 몰라서 공산주의도 그럴듯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스탈린과 김일성이 나타났을 때에 아차 이거 아니구나 하고 자유를 찾아서 월남한 자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만 명입니다. 15대 1로 아니 20대 1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선택했던 겁니다. 온 몸을 던져서 투표장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던져서 선택한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약발이 오래 갔습니다. 70년을 견뎠던 거예요.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좌익들의 공세가 이어졌고 드디어 좌익들이 정권을 탈취하는 데 성공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쫓기는 도망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부 그것을 마치 진성민주주의, 활발한 민주주의 체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걸 몸을 떨고 있습니다. 그 괴물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싸우려고 일어서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나는 너무 늙은 것 아닌가. 7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회고적 시간이 남아있는 정도의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여 있고 절망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여기서는 그렇게 늙은 축이 아닙니다. 나는 아마도 여기서는 저도 꽤 젊은 축인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이승만 학당의 노래에도 있듯이 풍찬노숙하면서 일생을 견뎌내신 분인데 신생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분의 연세는 바로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치러내야 했을 때 그분의 연세는 76세였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치러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승만 대통령이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70년이 지난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문제에 부딪혔던 것이었구나, 그게. 그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적 정신으로 무장이 되신 분이기도 해서 가짜 평화, 노예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이해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연히 맞서서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이제 우리 겨우 해봤자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보다 젊잖아요. 같은 70세라 해도 요즘은 곱하기 7 하면 된다니까. 7, 7, 49, 49살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연세에 곱하기 7 하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의 나이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70세 되신 분은 곱하기 7, 49살이다. 80세가 되신 분은 몇 살이었어요? 이제 겨우 50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고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책임지어야 하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 그분이 가졌을 당혹감, 절망감, 이 백성들을 데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셨을 모습들, 그 당시에 그 정계의 썩은 정치인들, 해방 이후의 혼란함, 4.3 폭동을 비롯한 여순반란 사건을 비롯한 좌익들의 발언, 대구 폭동 등등의 와중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를 심고 헌법을 고치고 드디어는 전쟁을 치러내야 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고민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고뇌와 고민은 별것 아니다. 참 별것 아니구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오늘 저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책임졌을 때 연세가 70이 넘었고 전쟁을 치렀을 때 연세가
75세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만들어낼 때 연세가 80에 가까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지금껏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기초를 단단히 닦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저는 조그만 언론사를 펜앤마이크라고 하나 만들어서 어렵사리 끌어가고 있습니다. 끌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우리 조그만 회사 식구들이, 또 제가 아마 그래도 한 일, 이때까지 한 일 중에 펜앤마이크라는 언론사를 만들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잘한 일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여 피곤하시면 나이 곱하기 7이다 하고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